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는 돋보기 안경 없이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든 나이에 어느 주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숙제처럼 해결해두고 남편과 둘이 보내는 삶은 꼭 처음 겪는 신혼처럼 느껴지네요. 서로가 생긴 모습은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버렸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 그때와 여전한 것을 어쩌겠어요. 그저 이 나이 먹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하지요. 그럼 남편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17대, 저희 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쭉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하게 자라야 했어요. 저만큼이나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참 치열하게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22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라 지금 이렇게 글로 쓰기도 참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오랜 항암 치료를 받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떠나신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이별은 조금의 예고편도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래도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던 와중에 갑자기 퍼붓던 소나기 때문이었죠. 제 손에는 우산이 없었고 저는 잠시 정신을 놓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빗속을 그냥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감기 걸려요. 비 진짜 많이 오는데. 큰일 나시려고. 저를 향해 달려와 우산을 씌워주던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첫 만남의 그 모습만큼이나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치유될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기대고 의지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가 기대는 것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 번쯤은 기대기만 하는 저를 귀찮아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산다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해줄 자신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집이 조금 사는 집이더군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미안하다고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고 말입니다. 힘들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보겠다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저는 뒷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살면 더 따뜻하고 덜 외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재력가 집안의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했죠. 시집살이 무섭다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겪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댁에서 힘이 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남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그 두 분이었으니 미운 날에도 세상 끝까지 미워할 수는 차마 없었죠. 제가 워낙 힘들었던 것은 시부모님의 검소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젊은 시절부터 어렵게 사시다 자수성가하셨다는 것은 남편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등이 저를 아주 괴롭게 했었어요. 좋게 말해 검소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쪼잔하기 그지없는 방식들이었어요. 정말 사소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모를 괴로운 상황들이랍니다. 더군다나 함께 24시간 붙어 살다 보면 자칫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휴지 낭비하지 말라고, 이런 것부터 아껴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난다고, 소변, 대변, 휴지 칸수를 정해주시던 시어머니. 정말 신혼 초에 진지한 얼굴로
당연한 듯 말씀하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좋은 이유가 뭐겠니? 휴지는 아껴 쓰고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보이면 돈 얘기를 먼저 하시던 시아버지.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부터 저희끼리 각자 사 입는 옷이나 양말 같은 것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건 언제 어디에서 샀느냐? 그 집보다 장날에 시장에 가면 훨씬 싸게 살 텐데. 며느리가 손이 그리 커서 어떡해? 다시는 그 집에서 사지 마라. 그중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한참 입덧을 하다가 먹덧이 시작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딸기가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했더니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사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찌나 감동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사오신 딸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딸기가 아니었답니다. 다 물러져서 먹으면 단맛을 넘어서 신맛이 나는 맛없는 딸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집에 살아야 하나? 그래도 그 행동들 속에 스며나오는 깊은 의미를 속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함께 사라지더군요.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속이 터질 듯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대놓고 많이 울어버리기도 했어요. 아이를 가지니 눈물 참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기회였죠. 하루 걸러 하루 울었습니다. 맛있는 것 좀 내놓으라고. 점점 떼쓰는 며느리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시부모님 앞에 나서준 결과 그래도 나머지 임신 기간 동안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며 지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늘 아이보다 제가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것들은 눈을 꼭 감고 참아버리고 좋은 점들만 생각하려고 애쓰며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세월 동안 미워하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많이 정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시댁 어르신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속에 시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첫 번째 단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초점이 나간 눈을 하고 간신히 숨만 붙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기 직전 안간 힘을 써 저를 당신 얼굴 곁으로 끌어당기시며 나지막이 속삭이셨거든요. 우리가 없이 살았던 버릇으로 귀한 너한테까지 속없이 굴어 미안했다. 나 죽거들랑 휴지 펑펑 쓰라. 너한테 미안해서 많이 후회한다. 미안해. 당신 돌아가시거든 휴지 펑펑 쓰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나 미워했는데 어디 누구한테 가서 감히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집살이. 남편한테만 풀어가며 그렇게 미워했는데 휴지 펑펑 쓰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아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죽음과는 별개로 이제는 휴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후련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긴 하셨구나.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정해주셨던 칸수만큼 휴지를 쓰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휴지를 예전처럼 펑펑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득문득 슬퍼졌거든요. 마음대로 휴지를 써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는 없다는 생각에 미워했지만 깊이 정들었고 그래서 그만큼 슬펐던 이별이었습니다. 말을 시어머니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엄마가 더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꽤 오래 먹먹했습니다. 꽤 오래 그런 감정을 겪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한 그리움, 슬픔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다른 감정이 섞여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말씀이 부쩍 줄어드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들은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듯한 상황이 시작되더군요.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다시 웃기도 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단단히 건방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좀처럼 웃음을 찾지 못하셨고 입을 닫고 계시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아버님마저 잘못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몰라보게 180도 달라져 버린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의 마음도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의 그런 결심이 엄청나고 화려한 일을 동반하진 않았지만 작은 일이라도 남편과 상의는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 남편과 충분한 상의도 나누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님의 기분을 달라지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죠.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결심했던 일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을 열심히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늘 품에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품고 사시던 아버님을 생각했습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 고운 얼굴의 사진이었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쓸쓸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거든요. 그걸 늘 보고 계셔야 하는 아버님께서도 마음의 쓸쓸함을 느낄 것 같았고 그래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꽃집으로 향하려다 계획을 바꾸어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늘 검소하셨던 당신들이 느끼기에 쓸모없는 일에 허투루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하시던 시부모님의 가치관이 생각나서였죠. 시중의 꽃집은 꽃시장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결혼 후 어머님의 첫 생신날 비싼 꽃집에서 화려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했다가 된통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서 서둘러 발걸음을 꽃시장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수수한 색감의 여러 꽃들을 반단씩 구매해 집으로 돌아와 직접 손질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자리를 꽃들로 가득 채워갔죠. 그 모습을 보신 시아버지께서 가만히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왜 괜한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실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았더라면 한 말씀 하시고도 남았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수수한 꽃들 사이에 활짝 웃고 계시는 어머님의 사진을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남편이 살짝 저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자리를 떠나는 동안에도 아버님께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남은 꽃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냉장고에 물처리를 해서 넣어두면 조금 길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 꽃단 아래 물을 듬뿍 적셔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옆에 있는 꽃들이 빨리 시들지 않기를, 그 꽃이 시들면 바꾸어줄 남은 꽃들도 오래 버텨주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진 옆의 꽃들은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열흘도 채 가지 못하고 하나둘 잎을 떨어뜨리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꽃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잎이 뭉그러져 있고 다시 살려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주말에라도 시장에다가 다시 꽃을 사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갔다 돌아오신 시아버지의 품속에 어울리지 않는 꽃다발 하나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어? 그 꽃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화들짝 놀라며 당신 품에 안긴 꽃다발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그 꽃다발이 품에 안겨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아니, 그 꽃다발이
몰래 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저를 그보다 더 놀라게 했습니다. 차라리 꽃다발이 살아서 직접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덜 놀라울 정도의 말씀이었어요. 예쁘더구나. 시들었기에 새로 사왔다. 꽃이 이렇게 예쁜 건 줄 미처 몰랐어. 사진 옆에 꽃을 두니 꼭 저 사람이 어여쁜 얼굴로 꽃밭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은 곳에 갔을 것만 같은.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간 꽃이라면 사치로만 생각하셨던 두 분의 가치관을 무시한 채 사진 옆에 예쁘게 수놓아진 그곳을 어머님께서 계신 곳이라 여기기로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아버님의 마음에도 그 뜻이 전해진 것 같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혹시라도 그 모습을 보실까 서둘러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닫아버린 말문을 열기 위해 했던 일이었는데 어쩐지 아픈 마음에 제가 입을 닫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날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직접 사오신 꽃들로 어머님 사진 옆이 다시 꾸며졌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더군요. 어머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실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보고 계신다면 아버지 꿈에 찾아가 왜 그리 비싼 꽃을 돈 주고 샀느냐고 따져 물으시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핀 웃음꽃은 아니었지만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민 기분이었어요. 몇 달 내내 눈치만 보던 아들 민혁이도 그제야 할아버지 품에 가 안겼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의 웃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진 옆에 놓을 꽃을 고르는 것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쭙지 않아도 따로 언지를 드리지 않아도 시아버지께서는 꽃이 시드는 때를 맞추어 매번 고운 꽃들을 사다 주셨어요. 저는 그 꽃들을 손질해 어머님 사진 옆에 두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혼자서만 했던 일이 시아버지와 저의 일이 되었고 곧 남편과 아들도 그 일에 함께하게 되었죠. 작은 일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그 일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작은 꽃송이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준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손주를 보고 웃을 줄 아시고 저를 보며 작은 잔소리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더는 제게 잔소리 같은 것들은 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웃을 일이 많아지고 기운을 차리면 차리실수록 아버님께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잔소리가 미칠 듯이 미웠다가도 또 평소대로 돌아와준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참 많이 고마워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그때도 남편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아는 남자니까 결국엔 내가 어머님 아버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뭐. 사실 속은 꽤나 힘들었어도 겉으로는 쿨한 척 다 당신이 내게 잘해줘서 그런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은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아서 중독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늘 하늘에 계신 두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휴지 펑펑 쓰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신 시어머니. 그 두 부모님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세월은 무섭도록 금방금방 흘러갔습니다. 저와 남편도 예전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늙어갔어요. 아니, 사실 마음은 여전히 20대였지만 사진을 찍으면 너무 늙어버린 저희의 모습에 흠칫흠칫 놀라곤 했었죠. 그러는 사이 당연히 아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저보다도 훨씬 크고 남편보다도 더 커버린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주먹만 했던 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게 되어 펑펑 울었던 그 해가 지나고
전역을 하던 해에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금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녁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온 가족이 다 함께 마중 나갔었는데 역에서 내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창밖을 가만히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너 이리 가면 언제 오느냐?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네? 하고 다 함께 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은 질문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창밖을 보던 시선을 돌려 민혁이에게로 향하며 시아버지께서 다시 되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말이에요. 너 오늘 일이 입대하면 저녁이 언제냐고 물었다. 방금 막 전역을 하고 나온 손주인데 오늘 입대하면 언제 전역을 하느냐니 너무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분명 이상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누구도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혁이의 반응 때문이었죠. 에이, 할아버지 놀리지 마세요. 이제 막 나온 손주한테 다시 입대를 하라니요. 할아버지도 참. 민혁이가 그리 학을 떼며 말하니 아버님께서는 다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웃었죠. 그냥 잠깐 농담하신 거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현실로 이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생각들이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자는 어디 갔어? 길자야! 아버님이 갑자기 온 방안을 뒤지며 어머님을 찾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혼란스럽다는 듯 방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아버님의 팔뚝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왜 그러느냐고. 엄마가 여기 왜 계시냐고. 그때 남편을 째려보던 시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잔뜩 화가 나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그 표정.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잠드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실을 지키던 저희는 아버님께서 잠들고 나신 후에야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마 저보다 저희 남편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치매 중기였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세상이 노랗게 물드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인데 남편은 얼마나 더할까 싶은 마음에 고개 숙인 남편을 말없이 품에 안았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울지 않더군요. 아마 당장 울고 싶은 마음보다 무거운 어깨가 더 크게 다가왔었나 봅니다. 멀쩡한 상태로 자신의 병명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도 두려워하고 절망하시기보다 어딘가 마음이 무거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와닿지 않았었어요. 만약 저라면 무척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그 표정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회사를 내가 맡아줬으면 하신다네.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족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시겠다고. 그 이유를 듣고 나니 남편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그 사이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가족 말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다 했죠.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 왜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셨는지는 이유를 여전히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외국어를 배웠었지만 남편은 영어,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영어만큼이나 중국어를 밥 먹듯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고 중국어를 모르는 남편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기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남편도 자리를 물려받고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출근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보조 인력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대학 근처에 작은 방을 잡아주었습니다. 원래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독립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봐야 서로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일을 나간 시간에는 간병인이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남의 손에 가족의 하루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속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불안한데 남편은 어떨까? 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 앞에서 대놓고 표현은 안 해도 남편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이는 한동안 단 하루도 정상 퇴근을 못했어요. 매일매일이 야근이었죠. 새로 배워야 할 것도 많았고 하던 일이 아니라 적응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더 그랬고요. 새삼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곧장 집으로 가 간병인과 교대를 했어요. 남편도 저녁을 회사에서 먹으니 저는 시아버지와 저 둘만 먹을 밥상을 차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그건 좀 할만했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5명 먹던 밥을 차리던 때에 비하면 그 밥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치매 발병 이후로 성격이 약간 달라지신 건지 한 가지 반찬만을 고집하셨습니다. 두부조림이었어요. 일부러 치매에 좋다고 해서 등 푸른 생선을 구워 식탁에 올려드려도 두부조림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시는 행동이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버님의 증세는 심해져가고 저 또한 지쳐가면서 두부조림 하나만 있어도 밥을 잘 드신 아버님께 고마워져 갔습니다. 그래도 치매에 좋다는 것들은 꼬박꼬박 식탁에 올렸어요. 간혹 마음이 다급한 날에는 이걸 드셔야 두부조림을 드실 수 있어요. 하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한번 증상들을 눈으로 겪어보니 다른 점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다급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갔더니 말기에 접어든 것 같다 하더군요. 다시 한번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마음이 힘든 만큼 몸도 힘들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시아버지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 슬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많이 울었죠. 아버님은 왜 하필 치매에 걸리셨을까? 왜 하필? 우린 왜 같이 살면서도 그걸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된 아버님의 병이 함께 사는 가족이었던 저희의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 평소에는 진심을 다해 아버님을 보살피다가도 몸이 힘든 날이면 아버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못살게 구셔놓고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해드린 밥을 맛있게 드시며 저를 덜어 아줌마가 해준 밥이 참 맛있고 좋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아버님께 일부러 못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이상하게 가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라
간병인 아줌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간병인이 저를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딸기 사놨어요. 갑자기 저를 붙들고 뜬금없이 딸기를 사두었다니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도통 모르겠다는 듯이 큰 눈을 하고 무슨 딸기요? 하고 되물으니 간병인이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오늘 계속 저한테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모시고 나갔더니 요 딸기 앞에 멈춰서서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딸기 먹고 싶다고 했다고. 뱃속에 손주가 있다고. 얼른 사다 줘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며느리요? 어느 며느리요? 하고 여쭈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며느리가 영란이 말고 또 있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기 가졌을 때 딸기 좋아하셨나 본데요. 시아버지가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간병인의 말에 물끄러미 시아버지께서 고르셨다는 딸기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커다랗고 통통한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간병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차리고 시아버지와 마주 앉은 식탁.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는 시아버지를 보니 어쩐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곱지 못하게 튀어나갔죠. 아버님,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날이 선 말투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님께서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에 심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웃기만 하는 아버님이 미워서. 저리 좋은 딸기는 갑자기 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손에 들고 있던 수저로 국그릇을 하염없이 휘저으며 대답하셨어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썩어 문드러진 딸기로 잼이라고 만들어 먹인 게 미안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딸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애한테 비싸다고 돈 얘기부터 했던 게 미안해서. 그래도 오늘 사다 놓았으니 이따 좋아할 거야. 그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날 저녁은 결국 한 숟갈도 들지 못했어요. 서러웠던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걸 그동안 쭉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말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미안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정신일 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던 게 또 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뒤엉켜서 도저히 그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남편과 함께 간이등을 켜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며느리 주시겠다고 사오신 딸기를 예쁘게 씻어서 남편과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대로 남편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10년. 그 사이 아버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치료도 꾸준히 받고 가족들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잘 버텨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그런 부모님의 고단함을 아는 건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알아서 취업을 척척 해냈고 남편도 더 이상은 야근하지 않는 평범한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간병인도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도 그런 생활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버님께서 병을 앓고 계신다는 치명적인 현실 하나만 뺀다면 그럭저럭 살만한, 아니 견딜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돌발 선언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간병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은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남편이 화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갑자기 결혼을 하시겠다고. 그것도 당신 병수발을 하시던 간병인 아주머니와 결혼을 하겠다 선언하시니 말이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날 만했어요.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지만 그렇게나 사랑했던 어머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이 남편에겐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 간병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퇴근 후 댁으로 돌아가셨어야 할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놀라서 쫓아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아니, 무엇보다 저리 병들어 아픈 노인네 뭐 어디가 좋아서 그러시는데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꼬셨어요? 그게 탐이 나서? 그래서 10년 넘게 붙어 계셨어요? 남편은 분에 차서 그 아주머니를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도 그 아주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믿고 맡겼던 분인데 솔직히 아버님 옆에서 정성스레 보살핀 게 다 연기라고 느껴졌어요. 남편의 말처럼 재산을 보고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분인 줄 알고 믿고 맡겼던 건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시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지갑 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윽고 사진을 먼저 확인한 남편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시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다 같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공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젊은 시절의 낡고 빛바랜 사진을 보고 한 번에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 시아버지의 사진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도 있어요. 사진은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다니시던 공장에서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아주머니 이야기에 저희 두 사람은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재근 오빠는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저는 그 공장 사장의 딸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좋아하던 사이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반대가 심했었어요. 오빠하고 나하고는 9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 길로 오빠는 공장에서 쫓겨났고 그 뒤로 영영 볼 수가 없었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일찍 시집을 갔고 곧이어 오빠의 결혼 소식도 들려오대요. 공장 직원들 중에 연락을 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며 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공장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나도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리저리 인생 살기는 해야 해서 일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간병인 일이었어요. 사람들 돌보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냥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며 그렇게 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근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이곳에서. 그분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들. 남편은 잔뜩 찌푸리고 있던 미간을 풀고 넉나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자기 부모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자라니까 그 순간이 남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렇게 놀란 저희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주머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껏 함께 있었어요. 오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게 해줘요. 어차피 오빠는 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혼, 혼인신고, 유산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10년간 옆에 붙어 있었더니 오빠가 마음이 생겨 혼자 저러는 거예요. 그것도 오락가락 하고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말아요. 생각하는 그런 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게만 해줘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오빠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미안했던 거 갚고 싶어서 곁에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잘했더니 오빠가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시아버지의 첫사랑.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는 정작 기억하지도 못하는 첫사랑. 그 첫사랑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로 쫓겨나듯 헤어지고 나서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던 그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아버지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저희에게 부탁해 오셨어요. 믿기지 않는 드라마 같은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놀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애절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더라고 한들 10년이라는 세월을 치매를 앓고 있는 남자 곁에 혼자 몰래 저런 마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 마음 하나로 10년간 한 사람의 수발을 정성껏 들 수가 있는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세월을 뒤로하고 어떻게 다시 그분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인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첫사랑에게 10년 동안 간병을 받으며 다시 사랑이 싹튼 것이었어요. 너무 말이 되질 않는 상황에 영화 같고 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분 앞에 푹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 남편이 퍼부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들도 뒤이어 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퍼부은 것이 10년이나 함께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을 다짜고짜 그런 시선으로 보기만 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숭고한 사랑 앞에 죄송하다고 사죄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의 마음과 간병인의 헌신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욱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분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참 좋은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저희 부부와 함께 마주했던 시간은 적었지만 오랜 세월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께서 아버님께 잘해드렸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1년 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인사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에서 퇴직금조로 그분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사코 거절하시려 들던 그분에게 남편은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말이에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저희의 마음, 아니 아버님의 마음이었을 그 어떤 무언가를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먼저 하늘에 가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구박당하고 마음에 미움이 많았던 그때로라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후회를 하다 보니 오늘도 더 확고해집니다. 남은 생이라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도 시엄마 시아빠도 무척이나 보고 싶은 날이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